어서오세요. 최희의 세금살롱 오늘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책을 왜 내가 지금 읽게 됐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아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책이 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김송호 회장님의 사장학개론이라는 책을 제가 북토크 초반부에 한번 했었어요. 사장학개론 그때 했을 때 이 책을 내가 미리 읽었더라면 너무 좋았을 텐데 했던 책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또 만났습니다. 그 책이 바로 뭐냐? 바로 이 책입니다. 사업의 철학. 이라는 책이에요. 마이클 거버라는 분이 지으셨고 이게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사장님들께서 꼭 일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강력 추천입니다. 어떤 브랜딩이나 어떤 AI 관련된 그런 책이 아니라 진짜 사업 경영에 대한 책이에요. 사업의 철학,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 말해주지 않는 성공의 모든 것, 작은 브랜드를 위한 사업 성공 불변의 법칙, 118개 경영대학 교재로 채택된 작은 기업 경영의 바이블. 맨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경영하는 사람, 사장님의 자아를 셋으로 나눠요. 기술자, 관리자, 기업가. 한 사람의 자아를 세 개로 나눕니다. 이 세 가지 자아의 생각을 묘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너무너무 현실적이고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묘사한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기업가 열병을 앓는 기술자는 자신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 일을 택하여 사업을 시작한다. 어느덧 하기 싫은 일이 되어버리고 낯설고 불쾌하고 잡다한 업무 속에 묻혀버린다. 기술자는 자신이 지닌 독특한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했지만 어느덧 그 일의 특별함은 사라지고 생계 유지 도구로 전락해버린다. 이게 너무나 흔한 이야기입니다. 뭔가 기술적으로 내가 뭐 하나 뛰어나다라고 하면 그걸로 사업하는 거. 어찌 보면 지금 들으시는 사장님들께서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고생길로 접어드는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책에 사라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 사라라는 인물이 파이를 너무 잘 굽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이 이러는 거죠. 어떻게 파이를 이렇게 잘 굽는 거야? 너는 가게를 차리면은 무조건 대박 나겠다. 주변에 그런 일들 많이 보시지 않으세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잔치국수를 너무 맛있게 만들어서 제가 엄마 이거는 팔아야 돼 이러거든요. 이 사라도 파이에 대해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파이 가게를 차리는 거죠. 파이 가게를 차리고 나서 새벽 3시부터 나와가지고 빵을 준비하고 손님 받을 준비한 다음에 손님 들어오시면은 내내 장사하고 마감한 다음에 청소하고 집에 가면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하는데 마이너스 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은 허다합니다. 실제로 지금 폐업이 역대 최고라고 그러죠. 100만 폐업 시대잖아요. 100만 폐업 중에 99만 명이 이런 케이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이분은 파이를 잘 굽는 사람이 파이 가게를 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장님들이 치킨에 대해서 모르면서 치킨집을 엽니까? 그래서 기업가, 관리자, 기술자 이 세 가지 자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기술자가 바로 기업가로 창업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회사 하나가 굴러가면 거기에 기술자가 있고 그 기술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 위에 기업가가 있죠. 기업가는 항상 어떤 캐릭터냐면 몽상가예요. 어떤 기회만 있으면 잡으려고 하고 자꾸 일을 벌려요.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최선이야? 자꾸 이러면서 잘하고 있는 일을 막 이렇게 바스러뜨리는 거죠.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 아 사장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잘 됐었는데 아니 이렇게 또 바꿔봐. 자꾸 이러는 게 사장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일은 밑에서 기술자들이 쎄가 빠지게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사장님도 한 번씩 와가지고 초치는 소리 하죠. 그러면 관리자가 탁 나타나서 무슨 얘기만 하면 이제 딱딱 자르기 시작합니다. 안 됩니다 사장님. 그렇게 하면 직원들 다 나갑니다. 기술자는 내가 여기 이 회사의 모든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니면 일이 안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관리자는 왜 이렇게 기술자들은 하나도 말을 안 듣고 다 제멋대로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장님은 자꾸 일을 벌리고 자꾸 밖에 나돌아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듣고 와서 한마디씩 던지죠. 초치는 소리하고 전형적으로 보시는 모습일 겁니다. 그렇다면 경영장인 우리는 내가 지금 어느 포지션으로 사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걸 한번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기업가가 미래에 산다면 관리자는 과거에 산다. 기업가가 지배를 갈망하는 반면 관리자는 질서를 갈망한다. 기업가가 변화를 즐기는 데 반해 관리자는 현재의 상황에 강박적으로 매달린다. 사건들 속에는 기업가는
기업가는 늘 기회를 포착하지만 관리자는 늘 문제를 찾아낸다. 관리자는 집을 짓고 나서 영원히 거기에 산다. 반면에 기업가는 집을 짓자마자 다음 집을 지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기업가는 뭔가를 창조하면 관리자는 그것을 깨끗하고 질서 정연하게 정리한다. 기업가를 뒤쫓아다니며 그가 어질러 놓은 것을 치우는 사람이다. 기업가가 없으면 치울 일도 없다. 관리자가 없다면 사업도 사회도 없을는지 모른다. 반면에 기업가가 없었다면 혁신은 없었으리라. 기업가의 비전과 관리자의 실용주의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하며 바로 그런 긴장이 모든 위대한 성취의 근원이 되는 통합을 창조해낸다. 내가 기업가에 가까운가, 관리자에 가까운가, 기술자에 가까운가. 이 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장님을 하면서도 기술자에 가까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진작에 읽었었더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하루빨리 직원분들한테 노하우 전수를 하고 나는 더 빨리 경영을 했었어야 했는데 내가 직원분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구나. 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역할이 다 제각각 따로 있는 건데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청소년기, 유아기, 성인기 이런 식으로 사업을 3가지 단계로 또 나눕니다. 유아기는 뭐냐면 처음 딱 혼자 오픈했을 때요. 두 번째가 내가 혼자는 도저히 못하겠다. 밤새서 이렇게 하느니 직원을 뽑아서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기 넘어가고 나면 거기에서 또 한번 위기를 맞아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한번 내 과거가 그랬었는지 한번 되짚어보세요. 내가 돈 닦고 있었던 회사에 사장님을 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하는 것 같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저 사장보단 내가 더 일을 잘하는 것 같다. 그래서 사표를 쓰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가게를 차렸어요. 내가 누군가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나 혼자 일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죠. 실제로 저한테 찾아오시는 개업을 원하시는 세무사님들 이런 분들이 그냥 찾아오시거든요. 한 번씩. 그럴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사장 밑에서 월급 받으면서 이 일을 하느니 다 내 거 하는 게 나아서 오픈해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내 일을 더 제대로 잘 해보려고 나와서 가게를 차렸는데 개업을 했는데 해야 될 일이 무수히 많죠. 도소매 같은 경우는 발주 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포장하는 거, 배송하는 거, CS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엔 내가 기술적인 그 일만 했으면 됐는데 핵심적인 그 일만 했으면 됐는데 알고 보니 핵심적이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다가 지칩니다. 잠을 줄여가면서 하다가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닫죠. 클레임이 들어오니까요. 내가 혼자 안 되는구나. 내가 기술적인 그 부분은 되게 잘했었는데 뭐 회계장부 관리라든지 다른 CS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잘 못한다는 거를 깨닫는 순간이 와요.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었다. 그래, 그럼 내가 못하는 부분을 사람을 뽑든지 외주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원을 뽑아요. 직원을 뽑으면서 청소년기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직원을 뽑는 순간 어떤 변화가 생기냐. 내가 항상 밤 11시에 퇴근했었는데 이 직원을 뽑고 나니까 11시에 퇴근을 안 하고 저녁 먹고 일 조금 하다가 9시에 퇴근을 해요. 퇴근 시간이 좀 빨라졌습니다. 삶이 윤택해집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죠. 직원 하나 뽑아서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 내가 진작 뽑을 걸 그 고생을 했구나. 이래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많은 사장님들이 직원 한 명을 채용하면서 그게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착각을 해요. 시스템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가 일부 포기하고 모르는 부분을 넘긴 거죠. 내가 잘 못하겠는 부분을 채워줄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 관리직을 뽑고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영업직을 뽑는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직원을 뽑아서 해결을 해버리면요. 나는 여전히 못해요. 여전히 그 부분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 명 있는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장님,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월급을 올려주시든가 직원 한 명 뽑아주시든가 하세요. 이런 얘기가 반드시 나오죠. 그럼 사장은 한 명 뽑았을 때 삶의 질이 확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좋아. 네가 한번 그럼 뽑아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 명을 또 뽑아요. 어느새 직원이 3, 4명이 되죠. 3, 4명이 생겼을 때 어느 순간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어떤 컴플레인이 들어오냐. 내가 물건을 받았는데 이 모양 이 꼴로 왔어요. 전화를 했는데 나한테 불친절했어요. 이런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이 아차 싶죠. 죄송합니다 고객님. 누가 그랬나요? 그러면 누군지 내가 알 바예요? 그 회사가 그랬겠지? 그럼 이제 사장이 회사에 들어가서 노발대발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여기에서 하는 사장의 최악의 실수가 뭐냐? 막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안 되고 계약이 날아가고 난리가 났어요. 이때 사장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
본인이 진두지휘. 많은 사장님들이 기술자 출신이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직원이 못하면. 답답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 놔봐. 내가 할게. 그게 가장 최악의 실수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요? 원점으로 나는 11시에 퇴근하고 6시에 출근하는 거예요. 직원분들한테 월급은 월급대로 나가고 중요한 일은 내가 하면서 야근을 계속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제 주변에도요. 규모가 엄청나게 크게 하는 분인데도 본인이 맨날 11시에 퇴근하는 분이 있어요. 주변에 흔하게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그런 분들은 아닌지 한번 되새겨보세요. 제가 직원 8명 때까지 저도 그랬어요. 밤 늦게까지 야근했었어요. 이 책을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려도 어떤 걸 느끼실 수 있냐면 내가 모든 사장님들이 다 겪는 그 사이클 안에 들어가 있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에서 나오는 청소년기에 겪는 아주 전형적인 위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직원을 자르고 나 혼자 할까? 혹은 그래도 이게 안 굴러간다는 걸까? 그럼 직원을 더 쓸까? 두 가지 기로에 서는 겁니다. 줄일 거냐? 더 늘릴 거냐? 여러분의 선택은? 여기에서 두 가지 갈래길이 어떻게 다른지를 또 설명을 해줘요. 무슨 로드맵 같죠? 여기에서 직원을 자르고 한 명으로 다시 내려간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해요. 왜냐면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나의 사업을 경영하는 능력도 점점 가면서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등락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줄고 늘고 이건 자연스럽다라고 하면서도 첫 번째 케이스로 다시 줄여서 혼자 하는 걸로 가게 되면 결국은 폐업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왜일까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이 사람의 체력과 사람의 어떤 인내심 이런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 가게에 써붙일 수밖에 없어요.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건강을 잃고 나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일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폐업인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장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 걸 많이 여쭤보셔요. 세무사님 제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재무제표 보면 알아요. 이 사장님께서 힘드신지 안 힘드신지는 재무제표 보면 대강 나와요. 지금 매출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 썼고 얼마 남았는지 이걸 보잖아요. 그 속에 인건비가 얼마 있는지가 써있죠.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매출이 이게 맞나? 이런데 인건비가 별로 없어요. 그럼 이건 무슨 소리예요? 사장님이 몸을 갈아놓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비용이 얼마 없죠. 왜냐면 그런 사장님들은요 돈을 쓸어 다닐 시간도 없어요. 그 정도 매출에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려면요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비용이 없어요. 재무제표를 보면 딱 나옵니다. 세금도 많이 나와요. 이게 웬일이야. 이익이 크니까 다른 동종업계 사장님들에 비해서 너무 이익이 많이 나니까 세금도 많이 나와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대표님 이러지 마시고 직원분을 쓰시던지 돈을 쓰셔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세금 많이 나오는 거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내가 몸을 갈아서 일했는데 이 세금을 내라고요? 이게 실화예요? 실제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제발 혼자 하지 말아라. 혼자 하지 말고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체계, 규율, 조직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업인 거죠. 제 주변에서도 직원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혼자 할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장님들 정말 많은데 그걸 극복해야 한다는 거죠. 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기술자의 경계선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관리자의 경계선은 생산적인 결실로 이어지도록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기술자의 수 혹은 조직화할 수 있는 하급 관리자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 기업가의 경계선은 자신의 비전을 추구하는 데 동원할 수 있는 관리자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 너무 명언입니다. 자신의 한계선을 자신이 일할 수 있는 양으로 잡는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는가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청소년기에서 무엇보다 비극적인 거는 어떻게든 사업이 유지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살아남기는 할 텐데 어떻게든 직원들이 못하는 부분을 사장님이 나한테 줘봐 해가지고 이렇게 야근하면서 내가 더 일 많이 하고 직원한테 월급을 주는데 왜 내가 이렇게 일이 많지? 뭔가 잘못됐는데 라고 하면서 사업이 이어지긴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고통스럽겠죠? 근데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또 명언이 나와 있어요. 결국 당신의 사업은 폭발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폭발한다. 이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책 재밌어요. 꼭 읽어보세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예전에 겪었던 그런 일들이 나한테만 있었던 아주 특별하고 나한테만 있었던 아주 슬픈 일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이 사업의 철학이라는 책 읽고 나서 여러 가지 연대기를 겪고 계신 저희 사장님들이 생각나는 그런 책이었어요. 사업의 철학이었습니다.